자, 지난 시간에서 재산의 출현에 관한 논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설립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논점이요. 재단법인의 출현 재산의 기속 시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쭉 한번 떠올려 볼게요. 법인 파트에서는 교과서 순서대로 첫 번째,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따라서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절대로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의 방식은 뭐예요? 재단 사단공이 법이 정하는 방식, 즉 요식행위로 되어 있더라.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관의 법적 성질이 가장 중요. 이거는 아주 자주 떴습니다.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더라. 즉 법이니까 사원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더라. 법이니까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법이니까 법원만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의 해석은 그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사원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 다음, 재단의 경우에는 목명 사자 이까지가 정관의 필요적 기상이다. 그런데 설립자가 목적과 자산까지만 정하고 나머지 경미한 것들을 빼뜨리고 사망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누가요? 법원이 나머지 부분을 메꿔서 설립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관 보충. 여기까지가 출제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재산 출현으로 갑니다. 설립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요. 재단법인은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현을 해야 합니다. 그 재산의 종류는 불문해요. 근데 문제는 출현 재산이 언제부터 법인께 되느냐? 거기다가 출현 재산 적으시고 부동산 이렇게 적어요. 나머지 재산은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재산은 당연히 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문 자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설립자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 때는 그 출현한 재산은 언제부터요?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입니다. 저 법인이 언제 성립됩니까? 설립 등기하면 성립하죠. 그때부터 법인 재산이 된다. 이게 48조 1항이요. 즉 48조 1항에 하면 그 재산이 부동산일지라도 언제부터 법인께 된다고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어요. 법인 설립 등기만 맞춰지면 법인께 된다가 48조 1항이요.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는 그 출현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적을게요. 언제입니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그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된답니다. 부동산일지라도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48조예요. 그런데 명백히 반대가 됩니다.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기란 물건의 덕실병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내가 타일부터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잔금 다 완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옵니까? 이전 등기까지 마쳐요. 자세한 것들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웁니다. 따라서 요분의 자료, 양자의 관계가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심화반에서는 물권법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금방 읽었습니다. 일단 출현재산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48조에 따라서 법인 소유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을 출했어요. 근데 금방 읽었던 186조에 의하면 생전처분으로 출현재산을 정리했죠. 생전처분은 정리에 해당한다 그죠? 유언을 설명되는 유정의 성질을 가지죠 그죠? 법률행위요. 그래서 186조에 하면 언제부터요? 법인 앞으로 등기까지 해야만 법인 소유가 된다가 186조입니다. 근데 48조에 보면 등기할 필요도 없이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언제부터요?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즉 법인 설립 등기가 맞춰지면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때부터 법인 소유이고,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부터 법인 앞으로 그 부동산을 이전 등기한 바 없더라도 법인 소유가 된다 정도. 그래서 명백히 48조와 186조 간에 모순이 있습니다. 자, 187조 보세요.
상속, 공용징수, 자세한 것을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봅니다.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으로 읽으시면 돼요. 판결, 기타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적을게요.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즉 등기 없더라도 뭐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재단법인은 재산에 대한 죄죠. 그래서 설립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그때 47조 조문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내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근데 공짜로 그죠. 무상으로. 그래서 생전 처벌이면 정려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려에 관한 교육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설립한 경우는 유정하고 똑같다 그죠.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 지문 자체만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출연 재산의 기속 시기 및 적을게요. 부동산. 다른 재산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재산이라면 뭐요? 그냥 48조가 정하는 때에 법인 소유가 됩니다. 다른 재산은. 부동산만이 거의 반복적으로 질문이 돼요. 다른 재산은 딱 한 번 우리 시험에서 질문하던 적이 있어요. 다른 재산은. 자, 그러면 다른 재산이라고 하세요. 자, 물어볼게요. 지명채권이라면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지명채권을 출연했다면 생전처분으로 출연했다면 언제 법인 소유돼요? 생전처분이라면? 그러니까 법인이 성립된 때, 그때입니다. 따라서 기타 재산은 뭐야? 그냥 48조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부동산이라면 뭐야?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판례입니다. 판례만 잘 기억하세요. 판례. 학설은 뭐야? 학설은 밑줄 끄지 마시고 상대 개념으로는 제가 설명할 뿐이요. 학설은 금방 우리가 조문 읽었다 그죠? 자세한 것을 우리가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상속 등에 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어요. 학설은 48조를 금방 읽었던 187조 상속 등 같이 뭐야? 등기 필요 없는 기타 법률 규정으로 48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야?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그래서 48조는 법률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는 뭐예요? 등기 필요 없다요. 자, 여기 보세요, 학설은 뭐예요? 48조를 기타 법률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 등과 똑같이 뭐예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뭐예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될 필요 없이 법인 소유가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48조를 상속 등과 똑같이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판례 제목 밑줄 것이고 우리는 판례만이 답이니까 판례. 갑이 뭐예요? 자신의 부동산을 A 법인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뭐예요? 학설하고 똑같이 갑니다.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을 출연했다고 하죠. 토지를 출연합니다.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뭐예요? 학설하고 똑같이 언제부터 법인 소유가 돼요? 생전 처분이라면 언제요? 법인이 설립이 되면, 즉 설립 등기까지 마치면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어요.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 그 다음에요, 유언으로 설립했다면 언제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법인 거예요. 자,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이자가 사망했어요. 어리 상속입니다. 상속인은 출연자와 별도의 제3자입니까? 니꼬르요? 니꼬르죠. 그래서 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기들끼리다 그죠?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할 필요 없어요. 48조 같이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자는 출연자가 아니죠, 그죠? 이자 누굽니까? 제3자죠. 제3자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인 토지를 A 재단법인에게 출연한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이 그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까지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요. 법인이 그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한 것에서 뭐요? 법인이 전국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만 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강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재산이 언제 법인에게 귀속됩니까?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친다. 그 요번에 이런 정도로 만족하세요. 다음에 우리가 186조 물권법 파트에서 186조와 187조를 확인하고 뭐요? 다시 심화반에서는 이 부분은 굳이 설명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요.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기타. 똑같이 뭐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최종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지서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의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올해 문제입니다. 24회차 문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또 여기까지 톡질로 또 읽어낸다, 그죠?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읽어서 그냥 끝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냥 끝내주면은. 근데 왜 굳이 읽어요? 예. 읽으면 안 돼요. 자, 읽어볼게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괜히 읽으면 손해잖아요. 법인 설립행위는 유일하게 뭐요?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다. 어떻게 해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요식행위요. 그 다음, 주무관청 허가 없더라도 말도 안 되죠. 민법상의 법인 설립은 허가주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이 판례라기까지 안 했어요. 우리 지금 몇 번 떴어요. 네.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뭐요? 법률행위죠. 행위는 법률행위, 줄임말이요. 네, 설립행위,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 뭐요? 차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틀려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죠. 네, 법률행위요. 그럼 법률행위 때문에 당연히 차고 있으면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있다. 그것도 양반으로 출제한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느냐? 앞에서 설립행위는 생제라면 뭐요? 정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정려. 정려는 무상으로 재산을 내어놓는다 그죠. 근데 정려는 우리가 안 배워요. 근데 551조에 하면은 정려는 원칙. 해제 못합니다. 서면에 의한 정려는 해제 못해요. 자, 무슨 뭐요? 좀 어렵게 되면 서면에 의한, 즉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생전행위라면 뭐요? 정려의 규정이 준용되고 정려는 원칙적으로 뭐요? 서면에 의한 정려는 해제하지 못함으로 뭐요? 출연자는 차고 있도록 취소할 수 없다. 머리 아프죠, 그죠? 그럼 맞는 것 같죠, 그죠? 그게 가장 어려운 형태예요. 근데 해제와 차고 취소는 같은 제도다, 다른 제도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제와 차고 취소는 별개예요. 따라서 뭐야? 해제는 못하지만 차고 취소는 할 수 있다. 결론. 차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차고에 의한 법률에게 뭐요? 당연히 109조 요건만 고려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이미 우리 시험에서 몇 차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차고를 해서 취소할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없다로 속이는 것만 피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당연히 뭐요? 38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된 거예요. 법인이 일정한 설립 목적을 달성해서 설립이 됐죠. 그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근데 이자가 설립 목적하고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뭐요? 설립 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뭐요? 이런 놈이 있냐, 그죠? 괘씸하죠.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38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1번에서 끝내야 됩니다. 자, 법인의 능력으로 갑니다. 자, 법인의 능력요. 일단 계속 손대지 마세요. 제가 체크 한 부분만 믿을 것입니다. 자, 법인의 능력. 법인도 우리와 더불어 권리 주체죠. 자,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고, 그죠? 불법행위 능력. 다 똑같이 있어요. 다만, 우리하고 명백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뭐요? 눈에 보이죠? 육체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직접 움직여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법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지만, 이제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직접 활동하면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 다른 점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자도 똑같이 이와 같은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근본적인 차이점이요. 법인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간접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자연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기억 체크할게요. 각종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 뭐요? 계속 확인한다. 그죠? 강행법규.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 강행법규를 했죠. 네, 똑같아요. 어떤 자가 능력이 있느냐, 그죠? 이와 같은 능력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법적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의 틀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법규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강행법규다. 확인을 하시고. 자, 법인의 권리 능력 볼게요.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즉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설립해야 되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요. 첫 번째,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간의 필수적 계산이 목명 사자이 여기까지 공통이죠. 그죠? 첫 번째가 뭐죠? 그 단체를 설립하는 목적이요. 왜 우리가 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냐? 사단이라는 단체를 왜 만들었냐? 이 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 등의 어떤 정관을 내가 주식을 한다면 다 내려받을 수 있어요. 공개가 됩니다. 그럼 다 뭐요? 일조가 목적이요. 설립 목적. 목적이요. 어떤 단체 설립 목적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죠?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죠. 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관을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자, 근데 명백히 우리 자연하고 달라요. 저 3조를 보게 되면은 교과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자, 58페이지 제일 밑에 3조가 있다, 그죠? 찾으셨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그죠? 즉,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명백히 34조하고 달라요. 즉, 자연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그 다음에요? 뭐 자신들이 정한 어떤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 같은 어떤 한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연이면 남녀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다 뭐요?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전부터 한계가 있다, 그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다음에요, 자신들이 정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그 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라는 게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혹시나 출제되면 이건 반드시 맞춰야 돼요. 주는 문제입니다. 권리 주체는 두 명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고 법인은 간염상 존재예요. 그래서 법인은 권리 주체지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법인은 애초부터 가질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따라서 자율이만 가질 수 있는 거. 당연히 뭐야? 인격권, 친족권, 생명권, 정조권. 당연히 우리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할 거 상속권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상속권. 친권도 밑줄 걸 필요 없죠. 그죠? 당연히 친권은 부모 등이 행사한 권리니까 법인이 친권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상속권 가질 수 없어요. 즉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야? 법에서 자연인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도 자신 소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재산권, 그 다음에 법인도 다 이름이 있죠. 그죠? 성명권, 명권, 신용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정 체크할게요. 법인은 상속은 받을 수 없지만 유언한 정려는 받을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이 지문이 뜨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뜰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시험도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법인도 이름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악덕 기업이다. 마구마구 떠들고 다녀요. 그럼 삼성전자에 뭐야? 명예가 훼손되죠. 그죠? 그래서 법인도 명예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명예가 훼손되면은 그 자에 대해서 당연히 뭐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됩니다. 그 다음, 법률의 한자. 확인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뭐야? 권리 능력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때 법률은 뭐야?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제한 법률만을 말이에요. 1조하고 달라요. 근데 현행법상 법인의 권리 능력 일반적으로 제한할 규정은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딱 하나 81조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해야 된다. 이 규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요? 자신들이 우리 단체는 뭐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 그죠? 설립 목적을 정관 1조에서 정해두죠. 그죠? 1조에서. 그래서 자신들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해만 하세요. 따라서 아무리 이사 등 대표자의 행위일지라도 그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이거는 뭐야?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죠.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예, 무효됩니다. 즉 반려동물이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권리 능력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그 행위는 뭐야?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권리 능력 검사 행위는 무조건 무효라고 그러죠.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굳이 밑줄 긋지 마시고. 자, 그래서 목적 범위에 관한 우리가 99페이지에 제례 판례가 있죠. 이 파트는 심화반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한번 질문화된 적이 있어요. 다만 답하고는 상관없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 이론반에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 파트는 자, 이번 기본 이론반에서는 쉽게 갑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 그 다음 뭐야?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 그 다음 조문 없죠 뭐야? 성질상 자율인만 가질 수 있는 상속권 등에 걸리는 법인은 누릴 수가 없다. 그죠? 예, 없다.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 법인의 행위 능력으로 갑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내가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스스로 활동해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의 경우는 간염상의 존재 불가입니다. 법이 직접 자기가 활동해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논리 필연적으로 뭐요? 남이 대신 해줘야 돼요. 대신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연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가 행위를 했을 때 뭐요? 법적으로 그 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느냐. 이게 법인의 행위 능력의 문제입니다. 법인 행위 능력. 자, 그래서 교과서 볼게요. 행위 능력은 법인이 현실적으로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뭐요? 자인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모든 자인이 아니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따라서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행위를 했을 때 그 자의 행위가 뭐야? 법적으로 법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되느냐가 문제가 법인의 행위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여야 돼요? 대표기관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가 뭐요? 대표기관의 행위가 뭐요?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즉 대표기관이 뭐요? 일정한 방식을 갖춘 행위가
법적으로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이게 법인의 행위 능력 문제예요. 그래서 대표기관은 민법상 5명이다 보죠.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사인. 이 자들의 행위만이 법인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예, 대표는 5명입니다. 그때 대표 행위의 방식, 이것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리 파트를 배우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니까 뭐요? 지금은 제 혼자만 떠들게요.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대리는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해요. 그래서 대표가 대표 행위를 할 때는 법상 대리 방식을 따르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방식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뭐요? 행위할 때 대표로서 행위한다고 이를 상대방에 밝혀야 돼요. 현명조의, 무건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일단 확인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심화반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읽혀요. 우리가 대리 파트를 배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준용을 하는구나 확인만 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뭐만 우리가 외우면 돼요? 대표기관은 요 5명이 대표에 해당하더라.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 행위 능력의 범위 제목 미적 볼게요. 이해를 하세요. 양자의 범위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인이에요. 이 자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 부동어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몇 번이 됩니까? 1번이요. 맞죠? 그죠? 네. 보세요. 자연인은 남녀 불문, 나이 불문 똑같이 권리 능력 가지죠. 근데 살아있는 자가 다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행위 능력 없죠. 그죠? 양자의 부동은 1번이에요. 근데 을법인입니다. 몇 번이어야 합니까? 예, 2번이요. 2번. 법인의 경우는 현재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떤 제한 능력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법인은 체크할게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가 일치한다. 부분 체크할게요. 이 부분 교과서 찾아서 체크하세요.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인인 파트는 뭐예요? 행위 능력에 관해서 5조부터 뭐예요? 17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인은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에 관한 34조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안 두는 거예요. 규정을 안 둡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도 행위 능력을 가진다고 하죠. 그 행위 능력의 범위는 권리 능력 범위하고 일치한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로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간염상 존재 불가하므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한다? 대표 기관에 한한다. 그 점만요. 자, 그 다음에 대표권 남용이론. 자,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 우리가 대리권 남용 이론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만족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왜 무리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느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리권 남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 파트에서 설명이 되게 되면 다음 회차 심화반에서는 이 부분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자, 대표권 남용이 뭐냐? 대리가 권한을 남용했다면 대리권 남용이에요. 이사 등 대표가 대표권 남용했다면 대표권 남용입니다. A 법인이 있습니다. 이자가 뭐예요? 이사 맞아요. 법인을 대적으로 대표할 대표권이 있다 없다? 있죠. 대표입니다. 대표요.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합니다. 행위래요. 권한자입니다. 무권한자 아니죠. 그래서 을과 대표 얘기를 할 때 A 법인 대표 갑하고 뭐예요? 을과
거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속으로 뭐요?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자가 은행입니다. 은행부터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대출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출을 받다면 그 대출받은 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법인. 근데 뭐야? 착복을 해버렸다. 횡령해버렸다. 이게 대표권 남용입니다. 대표권 남용. 자, 교과서 의를 보세요. 대표권 남용.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어요. 그죠? 대표권이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법인은 뭐요? 배신한 대표기관의 대표권 범위에 속한 행위를 대표권 남용이라 합니다. 남용. 자, 일단 개념을 기억하시고 작업 효과 볼게요. 원칙. 상대방은 이자가 뭐요? 법인의 대표 자격증을 가져와서 뭐요?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죠? 이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받은 돈을 자기가 횡령할 건지 법인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 이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당연히 영업을 위해서 사용할 걸 믿고 빌려줬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대표가 대표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A 법인은 이사가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은행에 되돌려 갚아야 된단 말이 있나? 갚아야 되죠. 그래서 원칙 뭐야? 대표권 남용은 유효입니다. 유효. 상대방 알 수가 없어요. 유효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그 같은 권한을 맡겼다면 뭐요? 그자가 배신한 것은 누가요? 이자가 다 위험을 떠맡아내는 게 맞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유효입니다. 유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자가 이미 대표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횡령할 목적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 알았습니다. 알았다가 뭐죠? 악이 그죠. 악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지만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뭐야? 법적으로 고의입니까? 가실이요? 가시죠. 그죠?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오히려 누구를 봐야 돼요? 법인을 그죠. 그때는 그와 같은 대표권 남용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 효과 100페이지 원칙. 상대방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원칙 유효. 법인이 책임져야 돼요.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예무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요? 비진입 표시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다가 비진입 표시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해서 뭐요? 법에는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그죠?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다시 또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서 반복되니까 다시 한번요. 일단 미리 욕심내지 마시고 즉 대리권 남용이 됐든 대표권 남용이 됐든 출발선상은 뭐요?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 또는 뭐요? 정상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요? 그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 그죠?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법인의 이익이 아니 뭐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래서 법인의 대표의 이름으로 뭐요? 법인을 대표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은 뭐요? 자기가 횡령했다. 그죠? 이게 대표권 남용이다.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 돈은 뭐야? 자기가 횡령했다. 이게 대표권 남용. 근데 상대방과 같은 대표의 의도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권 남용 행위가 있더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행위는 그대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그 같은 사실을 이미 뭐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죠? 그때는 보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법인에게는 무효, 효력이 없다. 그죠? 없다. 대표권 남용 이론입니다. 대리 같다면 대리권 남용. 왜 굳이 이 부분을 설명했냐고.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무조건 뜹니다. 무조건 돼요. 그래서 법인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은 우리 시험은 종합적인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법인 전반을 섞어서. 설립부터 뭐요? 소멸까지. 자기가 뭐요? 출제하고 싶은 지문을 두루두루 섞어서 지문을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단일한 논점이 출제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이 파트가 뭐야? 또 한 파트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파트예요. 나머지 파트는 다 섞어서 종합적인 형태로 뜹니다. 법인도 똑같이 뭐야? 권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고 그죠? 불법 행위 능력도 있다 그랬죠. 근데 행위는 뭐야? 적법한 행위가 되었던 불법한 행위가 되었던 그 행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법인의 경우는. 금방 했잖아요. 법인의 행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대표만이. 대표의 행위만이 뭐야? 법인 행위. 그 행위가 뭐야? 적법하다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고 불법한 행위라면 뭐야?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금방 행위 능력을 받던 거예요. 법인은 육체적 존재가 아닌 간염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야? 우리 자연인이 행위를 대신해 줘야 돼요. 그 할 수 있는 자가 뭐야? 대표.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적법한 행위를 하죠. 근데 뭐 의도했던 의도치 않는 게 잘못해서 뭐야? 범죄 행위도 할 수 있죠. 그죠? 불법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도 똑같아요. 대부분은 적법한 행위를 하겠지만 불법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적법한 행위가 됐던 불법한 행위가 됐던 그 행위자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행위에 한다? 대표의 행위에 한다. 자, 그래서 결론 여기 볼게요. 이자가 행위자입니다. A 법인이야. 근데 이자의 행위로 뭐야? 상대방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그때 이자의 행위에 대해서 뭐야?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그때 이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누구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대표. 좀 보세요. 법인은 이사기타 대표자가. 미주 볼게요. 대표자가. 그 다음 뭐요? 띄우시고 그 직무에 관하여 미주 볼게요.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요. 그 자와 같은 행위는 누구의 행위가 돼요? 법인의 행위. 그래서 법인 자신이 뭐야?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거죠. 신분이 행위자가 대표기관이어야 돼요. 그 대표기관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야? 직무 행위여야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때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이때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배상할 자가 한 명 있는 게 유리합니까? 여러 명 있는 게 유리해요? 여러 명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대표기관 개인도 뭐요? 자기 행위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이사기타 대표자도 이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의 입장에서 뭐야?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행위자인 대표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나의 선택이죠, 그죠? 이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합니다. 연대 책임. 부진정이요. 왜 부진정이라는 단어가 붙느냐? 그냥 앞으로는 단순히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연대는 뭐야? 내가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 그죠? 연대 채무자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했어요, 그죠? 원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자는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짜 연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뭐야? 연대 채무는 진정 연대입니다. 당연히 그 진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연대 채무. 근데 이자는 가짜예요, 가짜. 원해서가 아니라 뭐야? 법에서 정책적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목적으로 연대 책임을 정책적으로 지은다 해서 부진정자를 넣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냥 부진정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 조문 자체는 단골입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거기다 체크할게요. 금방 봤어요. 법인의 권리 능력은 어디까지만요? 법률 범위. 그 다음 뭐요? 정한 목적 범위라고. 근데 목적을 벗어났어요. 그럼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의 행위가 아닌 거 뭐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죠. 그래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안 돼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치 않습니다. 그때는 이자의 불법 행위만 됩니다. 행위자. 그때는 뭐야? 법인은 책임 없어요. 그때 타인에게 손해를 간 때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를 할 목적으로 뭐야? 나머지를 추가합니다. 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결을 거쳤다, 그죠? 그때 그 의결에서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등도 있으면 뭐야? 그자가 행위자인 대표자하고 연대하여. 이것도 똑같이 뭐야?
법에 의해서죠. 부진정 연대. 그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요건을 분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건.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하려면 뭐요? 첫 번째. 제목 밑줄 볼게요. 행위자가 신분이 뭐요? 대표라 해야 됩니다. 대표. 자, 5명 그죠?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사인의 행위만이 법인의 불법에 성립할 수 있다. 최근에 여러 번 떴어요. 자, 그럼 보세요. 총회, 감사, 이사,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 이런 자들은 대표가 아니죠. 대표가 아니에요. 이 자들의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자들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불법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이자가 어떤 법인의 임의 대리인 또는 뭐야? 감사 또는 뭐야? 지배인 등이라면 이런 자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죠. 법인의 업무. 그럼 법인은 뭐요? 쉽게 말하면 그 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인 사용자고 이 자들은 뭐요? 고용당해서 법인의 업무를 하는 피용자다 그죠? 피용자.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756조에 하면은 직원을 고용해서 뭐요? 업무에 종사케 하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뭐요? 그 업무 집행 중에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뭐요? 대신 배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책임. 따라서 행위자의 신분이 뭐요? 대표가 아닌 경우 법인은 어떤 책임만이 가능하다? 사용자 책임만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최근에 여러 번 떴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동시에는 원칙적으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없어요. 생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요? 이자가 대표 기간에 보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 이자가 뭐야? 대표가 아닌 피용자 중에 한 명이라면 뭐야? 사용자 책임만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반대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논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책임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답니다. 자, 일단 통과했어요. 틀리면 안 돼요. 최근에 여러 번 떴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신분이 누구여야 한다? 대표 기관이 된다. 그죠? 그 대표 기관이라면 그 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불법이 됩니다. 근데 이자가 대표 기관이 아닌 피용자 중에 한 명이 불과하다. 그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대표 기관이 아닌 자인 것만 확인돼야 돼요. 확인되면 돼요. 감사, 지배인, 법인의 임의 대리인 등이라면 사용자 책임은 가능하지만 법인 자신의 불법에는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8위로 갑니다. 자, 중요 표시하시고 책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 기관이어야 한다. 그죠? 이사 기타 대표자. 그러면 누가 대표 기관이냐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볼게요. 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밑줄 볼게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 끝났습니다. 이사인데 대표권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이자는 대표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이자의 행위에서 뭐야?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할 수 없다. 네. 맞죠, 그죠? 대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대표냐, 그죠? 명칭이 이사냐? 법인의 등기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느냐? 이와 같은 형식적인 어떤 기준에서 대표 기관이냐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뭐야? 실질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 항상 우리 민법은 어떻게 판단하면 맞다? 형식적으로 판단합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틀려요. 따라서 이때 뭐야? 이자가 대표도 아니다는 거죠. 등기부에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그죠? 명칭이 이사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표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표. 자, 볼게요. 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이나 뭐요? 직위 또는 뭐요?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느냐, 이 같은 형식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불문하고 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밑줄 보세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은 뭐야?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뭐예요?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효가 성립한다죠. 그죠? 따라서 대표 기간에 해당 여부는 뭐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명칭이 이사로 되어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뭐예요?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냐 여부로 판단한다. 그죠? 예, 판단한다. 그러면 항상 쉽게 말하면 우리 법에서 형식과 실질이 어떤 구별의 기준이 될 때 다 원칙 어느 거라고요? 형식이 아니에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법인의 이사 맞아요. 이사. 대표 맞죠? 대표 맞습니다. 근데 왜 이자가 다쳤냐 볼게요. 이자가 골프장의 캐디입니다. 주말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창생들과 만나서 뭐요?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잘못 휘어서 이마를 깨뜨렸어요. A 법인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자는 법인의 업무를 하다가 이 같은 손해를 끼쳤다. 아니면 뭐요? 자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다? 개인적인 행위. 그래서 대표 기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요? 대표 기간의 직무 행위에 한해서만. 따라서 대표 기간의 행위자도 뭐요?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 기간의 행위일자도 뭐요? 직무 행위가 아니어서 대표 기간 개인의 불법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직무 행위에 해당하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도 여러 번 연습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자. 납니다. 나는 A 법인의 조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사의 구체적인 직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상식으로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누가 다 입증해야 돼요? 병원 측에서 입증합니까?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다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럼 똑같아요. 이 경우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건을 배우고 있죠. 행위자가 대표 기관일 거. 그러면요, 그 행위가 대표 기관의 직무 행위일 거. 이 요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그 요건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대표 기관의 여부는 쉽게 입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나는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구체적인 직무가 어디까지 나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경우도 뭐야? 이자가 엄밀하게 다 입증하려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야? 외형상, 외형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자가 보기에 뭐야? 상식적으로. 이자 행위가 뭐야? 이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하면 뭐야? 이자가 판단하면 법인의 직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서 뭐야? 이자가 보기에도 이미 뭐야? 이자의 구체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럼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외형이에요. 자, 볼게요. 행위의 외형상 대표 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뭐야? 그 행위와 결련성 있는 가진 행위는 모두 직무행위의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이자가 대표기가 맞다 그랬어요. A 법인 대표하고 뭐요? 대표 자격증을 내세워서 어느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가 속으로는 횡령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이자는 안나 못나? 몰라요. 그래서 외형상 대표자의 뭐요? 직무행위라고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뭐요? 대표가 남용행위였건. 그죠? 이자는 대표가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냥 외형적으로 당연히 대출받을 권한에 속한다. 그죠?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리 바뀝니다. 이자가 이사장이요. 학교 건물이 낡았어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재단 이사장은 학교 건물 수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가 맞죠, 그죠? 외형상.
근데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뭐야? 이사의 결의를 거치고 엔더 교육 간청의 허가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관련 법에. 다 안 거쳤어요. 근데 나는 그 같은 사실을 알아도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요? 이사장은 학교 수료해서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이 법에 위반되었더라도 뭐요?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 직무행위에 속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계속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다만만 읽어달라는 게 아니죠. 뒷부분 읽어달라는 거예요. 뒷부분. 자,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대방이 뭐야? 그 행위자의 행위가 직무행위로만 상대방이 뭐야? 느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서 뭐예요? 상대방이 보기에도 행위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자가 알았다고죠. 그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예요. 따라서 다만 상대방이 대표자가 이미 뭐요?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표가 개인의 사리를 도망해서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직무행위로서 하지 아니하는 걸 알았죠. 또는 이미 뭐야? 법을 위반해서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죠. 이미 직무를 벗어난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다, 그죠? 네, 밑줄 보세요.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해석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민법 정치에서 조문상으로 유일하게 중대한 과실을 우리가 착오 파트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사는 민법에서 그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석상으로 여기서 일단 중대한 과실을 또 외워야 되고 채권법에서 또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뭐야?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하죠. 그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계속 반복하세요. 몰랐더라도 뭐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때는 뭐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 오늘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요. 일단 행위자가 누구여야 돼요? 대표기관. 여기까지는 문제 안 낸다, 그죠? 행위자가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용자 책임까지만 가능하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 해야 돼요. 직무행위의 여부는 외형적으로 판단하죠, 그죠? 외형상 직무행위에 속하면 설사 개인적으로 뭐요? 사리를 도모하기 목적으로 횡령하기 위해서 돈을 대출했다, 그죠? 대표권 남용 행위였고 또는 뭐요? 법을 위반했던 상대방이 모르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뭐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그죠? 또는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는 판례가 너무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안경하고 동일시 해버려요.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는 뭐야? 금방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1번 판례가 그냥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직무행위란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설사 그지 뭐야? 개인의 사리도모 목적이든 법에 위반되든 뭐야? 외형상으로 포함되면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한 개, 상대방이 이미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알았거나 그죠?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 그다음 3번 요거예요. 사립학교 이사장은 학교 수료를 목적으로 돈을 대출하려면 내부 이사의 결의 거치고 뭐요? 교육당 허가를 받이죠. 그 사안이요. 학교 법인의 설립자로 이사 겸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사업자금에 쓸 목적으로 대표가 남용 맞죠? 이사의 결의도 없이 학교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그죠? 그래서 감독청의 허가까지 없어요. 법 위반했죠,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그러면 뭐요? 겉으로 보기로는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그죠? 그럼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줄 끊지 마세요. 법인의 불법행위도 불법행위 중에 하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불법행위, 나머지 일반적 요건을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은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했어요. 첫 번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불법이요? 법인 자신의 불법이죠. 즉 법인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가로 부분 무과실 책임이 적을게요. 무과실 책임. 여기다가 체크합니다. 이미 출제되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이사의 선임 감독에 관한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이 안 돼요. 보세요. 법적으로 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행위요? 자신 행위입니다. 이사의 불법 행위는 뭐예요? 자신의 불법 행위요. 근데 자신이 잘못해놓고 뭐예요? 잘못이 없다고 따진다고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이사 행위는 법적으로 자신 행위요. 자신 행위. 자, 그 다음 이 경우 우리 법은 피해자를 구할 목적으로 뭐예요? 대표기관도 책임을 진다 그죠? 부진적 연대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피해자는 뭐예요? 아무에게나 선택적으로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던 뭐예요? 대표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던 자입니다. 그 다음 연결합니다. 우리 시험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어요. 그 법인이 배상했어요. 배상했습니다. 그럼 법인은 뭐예요? 내부적으로 이사에게 뭐예요? 당연히 구성할 수 있다 그죠? 예. 따라서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사는 법인 업무를 대신한 거죠. 타인 업무를 대신하면서 다 위임의 속성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에 줄서 업무를 해야 돼요. 근데 결론 그러하지 못해서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죠 그죠? 법인은 성간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사에게 뭐예요? 구상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예. 지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실상계미 적을게요. 우리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 파트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이사요. 그럼 당연히 이삿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직무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행인인 보행자를 치어 다쳤습니다. 근데 이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났어요. 근데 이자도 뭐야? 길거리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손해 중 30%가 이자의 가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발생한 1억 손해 중 얼마만 배상하면 돼요? 7천만. 여기 뭐야? 가실상계다 그죠?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는 경우요. 그 가실 부분은 공제해야 된다고 하죠. 이를 가실상계. 따라서 가실상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5조 2항이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은 경우입니다.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 그죠? 또는 이 사회 행위자도 뭐예요? 직무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때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 다만 조문은 기억할게요. 그때 피해자를 두텁게 보할 목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뭐요? 의견에 찬성한 사원 등이 있다면 대표기관과 더불어 뭐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요. 이 부분도 심화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요. 앞에서 행위자가 대표기관에 보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죠. 그런데 피용자 민족 볼게요. 행위자가 대표기관이 아니죠. 그죠?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죠? 그때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뭐요? 그때는 피용자를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자, 설명을 합니다. 제가 피자집을 경영하고 있어요. 배달원을 시켜서 뭐야? 배달 업무에 종사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평소에 배달원을 교육합니까? 피자가 식어서 오니까 고객들이 마구마구 불만을 터뜨리죠. 어떻게 해요? 신호를 위반하든 뭐야? 속도를 위반하든 식지 아니할 시간에 빨리 배달하라고 하죠. 그 나의 지시하에 마구마구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때 사용자가 피용자가 뭐야? 저지른 행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뭐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법인의 불법 행위는 뭐야? 이사의 행위는 누구 행위요? 자기 행위죠. 따라서 자기 책임이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구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무조건이죠. 무과실 책임. 근데 보세요. 그래서 나는 휴일날에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뭐야? 배달원이 오토바이 키를 갖고 있음을 이유로 자기 그냥 여자친구하고 드라이브하다가 사고를 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사용자 책임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뭐요? 사용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가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진다 그죠? 가실 책임. 가실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무조건이죠, 그죠? 대표기관 행위는 무조건 법인의 행위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고 마칠게요. 예, 이거 보세요.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하는 설명용 탈례명사 청산인 체크할게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끝났죠. 뒷부분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청산인도 대표에 해당한다. 청산인의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죠. 그럼 끝내야 됩니다. 굳이 또 2번부터 읽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읽어볼게요.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가 뭐요? 직무에 관해서. 그때는 어떤 책임이 성립합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죠. 그때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죠, 그죠? 즉 양자가 하나가 성립하면 하나는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대표라면 뭐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 피용자라면 사용자 책임. 그다음 조문 그대로죠.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가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그다음 4번 하지 않았지만 뭐요? 똑같이 비법인 사도 유추 적용돼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뭐요?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모르는 경우는 그때는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죠. 그때는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35조 2항이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그죠. 타인에게 손해를 간다는 그때는 그 사항 의견에 찬성한 사원 등이 연대해서 그죠. 법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은 다시 한번요. 대표기관이어야 된다 그죠. 대표기관은 피용자라면 사용자 책임만이 가능하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대표기관의 직무 행위여야 된다 그죠. 직무 행위에 해당 여부는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 행위로만 보이면 그것이 뭐야? 설사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건 법을 위반하는 뭐야? 행위가 되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상대방 피해자가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몰랐더라도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반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예.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기관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법률행위의 일부까지 나갈 거예요. 법률행위 대부분까지 일단 나간다고 볼게요. 자,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